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예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60대 초반을 살고 있는 남성입니다. 진짜 어디 하나 내세울 거 없는 초라한 인생을 산 놈이랍니다. 평생 번듯한 일 한번 못해보고 인생 바닥을 누비고 살았답니다. 그래도 몸이 받쳐주는 한에선 일을 해오긴 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조차 못하고 있지만요. 몸이 좀 안 좋아져서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 다 가는 대학도 못 나왔던 터라 제대로 된 일을 못했던 거죠. 평생을 그리 살았답니다. 당연히 버는 것도 초라했지요. 그래도 큰 문제는 없었어요. 남자 혼자 사는데 특별히 큰 돈이 들 것도 아니니까요. 딸놈이 하나 있었는데 좋은 짝 만나 시집을 가고 나니 더 그렇더군요. 사위도 그렇고 사돈 어르신들도 좋으신 분이라 제가 이제 딸 걱정할 일은 없어졌답니다. 저만 남은 여생 그럭저럭 꾸려나가면 되는 인생이지요. 저는 다 좋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은 안 그런가 보더라고요. 대체로 남자 혼자 산다면 주변에서 걱정이 많지요. 예전에 저와 함께 일했던 식당 사장님이 대표적인 분이셨어요. 저만 보면 항상 입버릇처럼 잘 챙겨 먹고 다니라고 그러시던 분이었지요. 참 고마운 사람이었습니다. 저처럼 어눌하고 별 쓸모도 없는 사람을 월급까지 줘가며 거두어 주었으니 말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퇴근할 때면 자기 차로 절 집까지 데려다 주기까지 하셨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자기 집이 근처라 태워다 주시는 거라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인복은 있는 모양입니다. 식당 사장님도 그렇지만 저희 집에서 밥을 해주시던 이모님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나마 인간꼴을 하고 사는데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분이시랍니다. 버는 돈도 얼마 안 되면서 어떻게 가사 도우미를 썼냐고 궁금해 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복이 많은 거죠. 2년일지도 모르고요. 그것도 예사 2년이 아닌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모님은 저희 집에서 엄청 오래 사셨어요. 대충 헤아려 봐도 10년은 훌쩍 넘었을 겁니다. 저희 딸이 중학생일 때부터 저희랑 함께 사셨거든요. 너무 오래전 일이라 사실 기억도 잘 안 나요. 어느 순간부터 저희와 함께 하고 계셨던 게 제가 기억하는 전부이거든요. 제 기억력이 고작 그 모양입니다. 왜 함께 살았는지, 무슨 이유로 그랬는지도 모르는 정도거든요. 아무려면 어떻습니까? 덕분에 제가 딸을 잘 키울 수 있었단 게 중요한 거지요. 아무리 정성을 들여도 딸이 여자아이였으니 남자가 모르는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자아이라면 피할 수 없는 초경처럼 아빠인 제가 어떻게 도울 수도 없는 부분들을 다 처리해 주셨죠. 진짜 고마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버는 돈 전부를 이모님께 드렸답니다. 그나마도 그리 긴 세월도 아니었습니다. 아무튼 그러면 이모님이 그 돈으로 알아서 살림도 꾸려가 주시고 저축도 하고 그래 주셨어요. 제가 사정이 있어 그런 일을 할 수가 없었던 탓이었지요. 아내가 있었다면 당연히 아내가 해야 할 일이었지만 전 아내가 없습니다. 원래는 있었지요. 근데 어느 날 집을 나가버렸답니다. 저같이 못난 사람이랑 사는 걸 못 견뎌 한 거겠죠. 때로는 그게 야속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지만 제가 아내였대도 그랬을 겁니다. 진짜 못난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처음부터 그러지는 않았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친구들이 대학을 간다고 했을 때 저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사회에 뛰어들었어요. 창피한 말이지만 제가 뒤에서 1, 2등을 하는 놈이었답니다. 머리도 나빴고 공부에 흥미도 없었으니 대학은 생각도 안 했어요. 그런 놈이 억지로 대학에 간다 한들 돈만 낭비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힘들게 사시는 부모님한테 부담을 드리고 싶지도 않았고요. 그래서 바로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처음엔 아시는 분 소개로 시장에서 짐을 날랐어요. 동대문 시장에서도 일하고 남대문 시장에서도 일을 했어요. 몸은 고되지만 제가 몸을 놀리는 만큼 돈이 들어오니 그 재미가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래 친구들은 부모님에게 용돈을 받고 살았지만 전 오히려 돈을 벌었으니 왠지 모를 자부심 같은 것도 느껴졌고요. 진짜 열심히 일했어요. 워낙 어리고 튼튼했으니 탈이 날 이유도 없었죠. 그렇게 한 4년 일하고 나니 통장 잔고가 엄청 불었더라고요. 그러니 욕심이 나대요. 일한 만큼 돈을 버는 일이 나쁘지 않았지만
그래도 좀 더 나은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 어딘가 돈이 되는지를 모를 수가 없었어요. 저도 눈이 있으니 이것저것 본 것도 많았고요. 그래서 무리를 해서 식당을 차렸습니다.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식당들이 나름 쏠쏠하거든요. 제육이나 뚝불 같은 걸 주로 파는 식당이었어요. 상인들이 뚝딱 먹어치울 수 있는 음식들이 메인 메뉴였습니다. 상인들에겐 시간이 돈이니까요. 그거 말고도 상인들이 원하는 거라면 다 만드는 식당이었답니다. 배달 일을 하면서 안면을 익혔던 식당에 주방 이모 한 분을 데려와서 장사를 시작했어요. 이모 손맛이 좋아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았답니다. 제가 배달 일을 할 때 벌었던 것보다 몇 갑절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세상 거칠 것이 없던 시절이었어요. 평생 고생만 하시던 부모님도 적당히 모실 수 있었고 3살 아래 동생의 대학 등록금도 제가 대줬답니다. 장남구실 톡톡히 한 거죠. 물론 그만큼 힘들기는 했어요. 누구보다 부지런한 게 시장 사람들 일합니다. 하루 24시간 내내 쉬지 않는 사람들이거든요. 일반인들 대상으로 하는 소매상들은 그나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한다지만 상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도매상들은 저녁 낮절부터 새벽까지 일을 합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식당이 상인들을 주 타켓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도매상과 소매상이 다 저희 고객이었죠. 그러다 보니 거의 쉬는 시간이 없다시피 하면서 영업을 했어요. 혼자서는 감당이 안 되는 일이란 뜻입니다. 아무리 돈이 좋아도 잠도 안 자고 일을 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녁 시간에 근무할 사람을 따로, 낮 시간에 근무할 사람을 따로 두고 일을 했어요. 종업원은 그렇게 돌리지만 사장인 저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제가 장사를 하면서 알게 된 건데 아무리 종업원이 착실하다 해도 가게 사장이 자리를 비우면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군요. 종업원들이 게을러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게 자영업의 불문율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하루 20시간 가까이 가게에 매여 있는 날들이 적지 않았어요. 제가 아무리 젊고 튼튼해도 인간인 이상 한계가 있는 거죠. 초반엔 그래도 버틸 수 있었지만 한 몇 년 지나니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돈 버는 재미에 내 몸 아까운 줄 모르고 살다 보니 어느 순간 허무하다 싶어지대요. 아직 30도 안 된 놈이 벌써부터 그러는 게 이상한 일이었지만 제가 나이만 어렸지 그간 겪어온 건 40, 50대와 크게 다르지도 않았으니까요. 지칠 때가 됐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찾은 게 술이었어요. 초반에는 너무 힘들어서 가게 구석에서 한두 잔씩 홀짝이던 수준이었는데 나중에는 그걸로는 성이 안 차더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한적한 시간에 근처 술집에 찾아 한두 병씩 먹었답니다. 그걸로 창업 공신인 순영 이모한테 잔소리 꽤나 들었지만 결국 사장은 저 아닙니까? 무엇보다 아직 젊고 술이 강한 탓에 그로 인해 큰 문제를 만들지 않았으니 이모도 적극적으로 만류할 수는 없었습니다. 단 하루도 술 없이 지나가는 날이 없어진 이유였어요. 요새 같으면 그런 사람을 알코올 중독자라고 하겠지만 그 시절엔 알코올 중독에 대한 경각심이 그리 많지 않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술에 관대한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하는 일이 워낙 힘들다 보니 술을 먹어도 그러려니 해준 탓도 많았고요. 힘들게 농사를 지으시던 분들이 소주 대병째로 마시고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던 게 우리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잦은 음주에도 불구하고 별탈 없이 살아갈 수 있었던 거지요. 그래도 술에는 장사가 없죠. 점점 몸이 안 좋아지는 것을 느끼면서 스스로 술을 줄여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어디 제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그게 되면 세상에 알코올 중독자가 그리 많을 이유도 없지요. 저도 그럴 뻔했는데 다행히 천운이 따랐습니다. 바로 아내를 만난 거였죠. 아내는 저희가 배달을 나가던 한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답니다. 제가 음식 그릇을 수거하기 위해 들른 가게에서 아내를 보고 첫눈에 반하고 말았죠. 30이 다 되어갈 나이였음에도 연애 한 번 못해본 저였습니다. 못했다기보다는 그럴 기회가 없었죠. 자는 시간도 아껴가며 일에만 매달렸으니 여자를 만날 기회 자체가 없었죠. 그러다 아내를 본 거였습니다. 진짜 이 여자다 싶더군요. 그래서 풀방 구리에 쥐 드나들듯 아내가 일하는 곳을 찾았답니다. 바보가 아닌 이상 제가 왜 그러는지 모를 리가 없죠. 처음엔 큰 관심을 보이지 않던 아내가 제가 지극정성으로 매달리자 조금씩 저한테 마음을 열어주었답니다. 그래도 결혼할 마음까지는 없었을 겁니다. 그런 아내가 저와의 결혼을 받아들이기로 한 게 아이러니하게도
술 때문이었습니다. 시장이라는 곳이 생각보다 좁거든요. 땡땡 식당 젊은 사장이 매일 술을 2~3병씩 마신다는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죠. 아내도 당연히 그 사실을 알았고요. 그래서 그런 말을 한 거였어요. 상진 씨가 열심히 일하는 건 알아요. 좋은 사람인 것도 알고요. 근데 아내가 가장 망설여지는 게 바로 저의 술이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제가 술 마시고 특별한 사고를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실수를 할 게 뻔한데 그런 남자에게 인생을 맡길 수는 없다는 거였어요. 아내의 말이 맞지요. 평생을 믿고 가야 할 사람이 하루도 거르지 않고 술을 먹는다면 어떻게 그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럼 제가 술을 끊겠습니다. 그럼 제 맘 받아주실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겠어요? 만약 그런다면 그땐 다시 생각해 볼게요. 완전한 승낙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길이 생긴 거였어요. 아내를 얻을 수만 있다면 뭔들 못할까 싶었으니 술을 끊으려고 했답니다. 쉽지 않더군요. 정말 힘들었습니다. 매일 1~2병은 먹던 술을 하루아침에 끊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아내를 얻기 위해 발악하다시피 술을 멀리했습니다. 처음엔 일주일을 참고 마시고 그러다 아내에게 들켜 경을 치기도 했습니다. 자긴 그리도 의지가 약한 남자와는 못 만난다고 그랬죠. 생각해보면 아내는 제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만나지 못했다면 점차 술의 양을 늘려갔을 거고 그럼 술 때문에 폐인이 되었을 것은 뻔했으니까요. 2~번 더 실패를 경험하는 와중에도 아내는 저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아내는 처음부터 저를 받아주려고 했던 건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거 아니었을까요? 결국 저는 술을 완전히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술을 끊자 몸이 한결 나아지더군요. 예전 같으면 조금만 움직여도 피곤해졌거든요. 그래서 술을 찾았고요. 술을 마시면 피곤함을 잊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사실이 아니었지요. 몸의 피곤함을 술이 잊게 만든 거였답니다. 실제로는 훨씬 더 피곤해진 건지도 모르고 술을 마신 거였어요. 그런 술을 끊고 나니 서서히 몸이 이전으로 돌아갔답니다. 피곤함을 느끼는 빈도도 확실히 줄었고요. 그걸 본 아내가 비로소 저와 함께 하기로 해주었답니다. 그렇게 결혼을 하고 나니 이전과는 전혀 달라진 삶을 살게 되더군요. 그전까지는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돈 버는 재미만을 추구하며 살았지만 결혼 후에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생긴 탓에 미래를 꿈꾸게 된 거였어요. 딸이 태어난 후엔 저보다는 딸이 어떻게 살게 될지를 더 궁금해 했달까요? 적어도 딸이 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 일만 아니었다면 끝까지 그러고 살았을 겁니다. 원래부터 잘 되던 식당에 아내의 힘까지 보태지니 한층 더 재산이 늘었답니다. 결혼 전엔 버는 만큼 썼지만 결혼 후엔 그럴 수 없었죠. 꼼꼼한 아내가 허튼 곳에 돈을 쓰는 걸 용납하지 않았으니까요. 재산이 늘면서 사람들의 유혹도 이어졌습니다. 어디 땅을 사놓으면 오를 거라거나 좋은 주식 정보가 있으니 투자하라는 말 같은 거요. 그런 거야 흘려 들으면 그만이었지만 정작 곤란한 건 그게 아니었어요. 주변 친척들이나 지인들이 돈을 빌려달라는 것까지도 괜찮았어요. 제가 어떻게 번 돈인데 그걸 막 주겠습니까? 근데 동생은 그럴 수가 없었어요. 대학을 졸업한 뒤 동생이 중소기업에서 일을 했는데요. 일을 곧잘 하는가 싶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던 모양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자기 일을 해보고 싶다는데 그러려면 돈이 있어야 했지요. 저희 집이 그럴 형편은 아니었지요. 결국 기댈 곳은 저밖에 없었던 거죠. 딴 사람도 아니고 우진이가 빌려달라는데 어떻게 그래. 그냥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잘 되면 수익도 준다잖아. 이번 한 번만 당신이 봐줘. 당신 말이 무슨 소린지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잖아. 서방님 부탁인데 들어주고 싶겠지. 근데 그러다가 잘 안 돼서 날리면? 처음부터 초치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 내가 보기엔 아무래도 승산이 없어 보여. 당신 만약에 서방님 사업 잘 안 돼서 돈 다 날리면 그것 때문에 맘 상하지 않을 자신 있어? 안 그러면 빌려주지도 마. 돈 거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안 하는 거란 말이 왜 있겠어? 그것 때문에 의상하고 남남보다 못한 사람 되는 게 어디 한둘이야? 안 그래도 내가 그 말도 했어. 우진이가 그러더라고. 정말 자신 있다고. 진짜로 잘못돼도 내 돈은 어떻게든 갚을 테니 걱정 말라더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 보면 당신이 걱정할 일은 없지 않을까? 아내가 많이 반대를 했어요.
그래도 제가 집안의 장남이니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죠. 게다가 부모님들까지 저를 압박하는 바람에 더는 그럴 수가 없었어요. 결국 동생에게 당시로선 꽤 큰 돈을 빌려주었답니다. 그간 저희가 모았던 돈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돈이었어요. 사실 그런 생각이 없진 않았어요. 설령 일이 잘못돼도 내가 젊으니 얼마든지 다시 벌어들일 수 있을 거란 자신감이 있었답니다. 그리고 동생도 제 돈을 떼어 먹을 나이도 아니었고요. 동생 말대로 잘 되기라도 하면 투자 금액이 훌쩍 불어날 수도 있었고요. 그렇게 아내의 반대를 뿌리치고 일이 진행되었답니다. 시작이나 해보고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렇게까지 화가 나지도 않았을 겁니다. 바보 같은 놈이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회사의 실무를 맡기로 한 동업자가 동생의 돈, 정확히는 제 돈을 갖고 튀었거든요. 처음부터 그러기로 작정한 놈을 무슨 수로 잡겠습니까? 난리가 난 건 당연했죠. 돈도 돈이었지만 동생이 그렇게 바보처럼 행동했다는 게 너무 짜증이 났답니다. 그래서 동생을 더 나무랐던 거였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치더니 꼴 좋다. 나 같은 무식한 장사꾼도 같이 일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먼저 알고 들어간다. 넌 명색이 대학도 나오고 회사에서도 많이 일했다면서 그런 것도 몰랐냐? 미안해. 그래도 나 알아볼 만큼 알아봤어.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형 마음은 알겠지만 지금 제일 괴로운 거 나야. 나 좀 가만히 두면 안 돼? 가만히 안 두면 내가 뭐 하겠냐? 내가 사채업자처럼 너한테 돈 달라고 협박할 것도 아닌데 결국 돈이네. 그 돈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갚을 테니 그만하라고. 동생 말대로 자기가 괴로우니 더 화가 났을 겁니다. 그래서 저한테도 그랬던 거고요. 근데 전 그게 또 괘씸했던 거죠.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 포기할 일이었는데 오히려 지가 화를 내니 더 열이 받은 거였죠. 갚아? 무슨 수로? 돈 구할 데도 없어서 나한테 온 거잖아. 그런 놈이 어디서 그 큰 돈을 구해. 회사에 들어가서 알량한 월급 받아서 그 돈 차곡차곡 모아 갚으려면 네가 몇 살인 줄이나 알아? 아이 진짜 그깟 돈 갖고 너무한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형한테 안 빌렸어. 서로 감정이 상한 상태에서 이야기하다 보니 아픈 구석만 콕콕 찌르게 되더라고요. 거기까지만이었으면 제가 그렇게까지 힘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동생이랑 싸우고 화해한 게 한두 번이 아니었으니까요. 형제는 원래 그렇거든요. 근데 부모님까지 동생 편을 드시지 뭡니까? 그래도 먹고 살만한 놈이 동생을 봐줘야 한다면서요. 진짜 억울하더군요. 전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사람들이, 아니 가족들이 다 저만 갖고 뭐라는 게 너무 분했어요. 10년 가까이 끊었던 술을 다시 손에 대게 된 계기였어요. 술이라는 게 참 좋더군요. 해질 대로 해진 상처 위에 술을 부으니 따가운 것도 모르겠고 아픈 것도 잊게 해줬으니까요. 무엇보다 술 없이는 아내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어서 더 그랬는지도 모릅니다. 아내가 반대하는 이유에 귀를 기울이기만 했다면 애초에 벌어지지도 않았을 일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아내가 저한테 뭐라 한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가족들을 오가며 모두를 달래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어요. 차라리 저한테 화를 냈다면 마음이 더 편했을 것 같았답니다. 근데 안 그랬어요. 자기 맘 아픈 거 알아. 어머님이나 서방님이 자기한테 그러는 거 이해 안 가겠지. 근데 자기야, 두 분도 미안해서 그러는 거야. 당신이 그 고생해서 번 돈을 날렸는데 안 미안할 리가 없잖아. 전에 당신이 뭐라고 그랬어? 안 되면 다시 번다면서. 자기 충분히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힘내자, 응? 조금이라도 정신이 박힌 놈이었다면 아내 말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사태가 악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전 안 그랬어요. 아내의 위로를 진심으로 받아들일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남들을 탓하는 것으로 저를 달랬답니다. 그 과정에서 제 편이었던 건 오로지 술뿐이었네요. 한번 끊었다 마셔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술이 너무 달더라고요. 예전엔 하루 한두 병으로 충분했었는데 술이 너무 달다 보니 멈출 수가 없었어요. 하루 6-7병은 아무렇지도 않게 마셨답니다. 그러니 식당 일에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지요. 아내가 없었다면 진짜 큰일 났을 거예요. 아내는 딸을 키우면서도 제가 손을 놓아버린 식당을 충실히 보살폈어요. 그걸 보면서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한술 더 떴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가는 식당이야 어떻게 되건 말건 무슨 상관이냐 싶었어요. 그렇게 6개월을 술에 절어 살았습니다.
그 사이 아내가 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릅니다. 달래기도 하고 화내기도 했어요. 눈물로 읍소하기도 했고 우리 딸 이서를 생각해서라도 술을 끊으라고도 했습니다. 결혼 전에는 아내의 한마디에 끊었던 술이었는데 그때는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괴로웠거든요. 아내조차도 저의 괴로움을 이해하지 못하나 싶은 상황에서 오직 술만이 저를 달래주고 위로해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마시고 또 마셨답니다. 눈을 뜨면 마시기 시작해 눈을 감기 전까지 마시는 술은 저를 최악의 구렁텅이로 몰아갔습니다. 흔히 말하는 필름이 끊기는 건 기본이었어요. 제가 그 전날 뭘 했는지 아무런 기억도 없는 상태에서 눈을 떴고 그러면 다시 빈속에 술을 부어 넣었답니다. 제가 아무리 건강하고 젊었다 해도 그 정도의 술을 감당할 수는 없었죠. 때론 제 주변의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보는 일이 하루가 뭐다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나마 아내와 딸을 알아본 게 용하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마시는데 사람 구별하는 게 신기하다 할 정도로 포금을 한 거였죠. 아무리 그래도 설마 자기 가족을 못 알아볼까요? 특히나 제 딸 이서는 더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 딸은 제 모든 것이었으니까요. 그런 아이를 잊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였어요. 그러나 사실 그조차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이 어느 순간 급속도로 나빠졌거든요. 당시 마신 술의 영향이 컸겠지만 이전에 마신 술 역시 제 몸을 상당 부분 망가뜨린 배경이었답니다. 그때 쌓였지만 몰랐던 것이 엄청나게 술을 마신 당시에 영향까지 더해져서 결국에 저를 몸도 가누지 못하는 병신으로 만들었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여느 때처럼 7병 가까이 술을 마시고 그걸로도 모자라 다시 술을 사려고 집을 나섰다 계단에서 굴렀거든요. 솔직히 기억에 없는 일이었어요. 그냥 술에 취해 잠든 것 같았달까요? 문제는 평소보다 훨씬 더 오래 잤다는 거지만요. 머리가 깨질 것 같은 두통을 안고 눈을 떴을 때 제가 있던 곳은 집이 아니었어요. 술을 마신 다음 날 저를 괴롭혔던 두통이야 당연한 거였지만 그래도 항상 눈을 뜨면 집이었는데 그땐 아니었어요. 병원이었답니다. 제가 깨어난 걸 보고 간호사가 의사를 불렀고 의사가 이것저것 살펴보더니 비로소 질문을 하더군요. 환자분, 여기 어딘지 아시겠어요?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 병원이에요. 환자분이 계단에서 굴러서 머리를 좀 다치셨어요. 다행히 수술이 잘 되긴 했지만 그래도 안심하긴 이르고요. 제가 수술을 했다고요? 왜요? 말씀드렸잖아요. 계단에서 굴렀다고. 저희 환자분 본인 이름 기억나세요? 제 이름이요? 아이, 당연히 알죠. 그러니까 제 이름이 아무래도 부분적인 기억 소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뇌라는 게 워낙 민감해서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술이 안 깨서 그런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게 술이었어요. 술만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 끊어졌던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저 술 좀 주세요. 한 잔 마시면 괜찮아져요. 저 환자분, 제 말 잘 들으세요. 환자분한테 술은 독이에요. 안 그래도 술 때문에 지금 몸이 정상적인 곳이 한 곳도 없어요. 지금 술 마시면 진짜로 죽어요. 아니, 앞으로도 술은 안 됩니다. 죽고 싶으면 마셔도 되지만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 말을 듣자 제 딸 이서가 떠오르대요. 의사 말이 맞았죠. 그래도 술이 저를 부르는 걸 어쩝니까? 몰라서 하는 말입니다. 저 술 마셔야 괜찮아져요. 그러니까 술 좀. 당분간 치료하면서 경과를 보겠습니다. 기억은 천천히 돌아올 테니 너무 조바심 내지 마시고요. 김 간호사, 약물 투여하고. 그렇게 의사가 물러가고 얼마 후 두 사람이 들어오더라고요. 저를 보는 그 사람들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대요. 남자 하나와 여자 하나였는데 전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뭐라 그러는데 무슨 말인지 잘 들리지도 않았답니다. 걷잡을 수 없는 졸음이 밀려왔거든요. 그러자 두통도 가라앉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또 잠을 잤습니다. 2달 넘게 그렇게 살았습니다. 눈을 뜨면 보이는 모르는 사람들을 보면서 매번 누구시냐고 묻는 그 생활 말입니다. 그럴 때마다 슬퍼하던 사람들이 이상하다 싶었어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저러나 싶었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제가 점차 술을 찾는 빈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의사나 간호사가 술을 먹으면 죽는다고 말하니 두렵기도 했고요. 그러면 제 딸 이서를 보지 못할 테니까요. 2달이 조금 더 지나서 전 그토록 그립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서를 보고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우리 이서, 아빠 보고 싶었지? 아빠도 그랬어. 엄마는? 이서의 표정에 난감함이 서리더군요. 엄마는, 아빠, 진짜 생각 안 나? 미안. 아빠가 넘어지면서 기억이 약간 사라졌대. 의사 선생님이 천천히 기억이 돌아올 거래. 엄마 그때 성남 외할머니 만난다고 나갔잖아. 아빠 말 맞지? 이서의 얼굴에 크게 낙담하는 표정이 떠올랐답니다. 아빠가 제대로 기억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한 때문이었겠지요. 적어도 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응, 맞아. 그러면서 이서의 시선이 가 있는 곳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답니다.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분은 누구시냐? 저분은, 안녕하세요. 전 오늘부터 이 집 일을 도울 윤장미라고 합니다. 이 집 사모님이 안 계시다고 해서 사장님 부모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아내가 없다고요? 저희 집사람 장모님 만난다고 나갔는데 금방 올 텐데. 저야 사정을 모르죠. 아무튼 사장님 부모님 부탁으로 온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려요. 너무나도 달라진 상황에 어리둥절했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제가 낫는 게 먼저였으니 신세를 지기로 했답니다. 그때 저는 사실 생각하는 것조차 버거운 형편이었어요. 낙상사고로 인해 몸 안의 뼈 여기저기가 부러진 것은 물론이고 무엇보다 머리를 심각하게 다쳐서 위태로운 상황에서 회복 중이었으니까요. 아내의 부재를 노여워할 처지가 아니었다는 뜻이었죠. 도움이, 그러니까 이모님이 참 많이 도와주셨어요. 매끼 저희 식사를 차리는 것은 물론이고 제 재활을 위한 운동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딱 1년 걸렸습니다. 제가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몸이 되기까지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치기 전에는 식당을 운영했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셨어요. 근데 사장님이 그렇게 되고 나서는 식당 할 사람이 없어서 다른 분한테 넘기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군요. 이제 몸도 어지간하니 다시 일을 해야죠. 우리 이서 공부도 가르쳐야 하고 시집 갈 때 챙겨줘야 할 돈도 있어야 하니까요. 그러셔야죠. 근데 아직은 몸이 완전치 않다던데요. 지난번에 의사 선생님이 그리 말씀하셨다고 들었어요. 그렇긴 해도 일을 해야 하는데 이런 저를 받아줄 때가 없겠죠? 제가 잘 아는 분이 있는데 부탁 한번 해볼까요? 괜찮으시다면요.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구한 자리가 바로 고깃집이었어요. 사장님이란 사람이 참 점잖았습니다. 제 몸이 약간 불편하다는 걸 알면서도 개의치 않더군요. 그게 어려울 건 없을 겁니다. 몸에 익으면 더 수월할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를 채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때부터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훨씬 마음이 편하더군요. 하긴 제가 다치기 전까지 참 열심히 일하던 사람이었다더군요.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가도 싶었는데 거기까지였습니다. 머릿속에 꼭 안개가 낀 것 같았어요. 억지로 생각을 떠올리려고 해도 떠올리지 않는 경험이 반복되자 더 이상 생각하기를 멈추게 되대요. 부질없는 짓이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때때로 아내를 떠올리는 일도 그랬습니다. 아니 오히려 더 힘들었어요. 분명히 제게 아내가 있었다는 건 기억이 났지만 그 사람의 얼굴도 심지어 이름조차도 떠오르질 않았으니까요. 혹시나 기억이 날까 해서 이서에게 앨범을 보여달라고까지 했습니다. 아빠, 기억 안 나? 예전에 우리 집 한번 불나서 앨범이 다 탔던 거. 그런 적이 있었나? 아이고 미안. 아빠가 솔직히 기억이 잘 안 나. 미안하다고는 했지만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하다기보다는 무서웠어요. 제가 기억을 잃는 게 무서운 게 아니라 갈수록 제가 어눌해지고 있었다는 게 더 두려운 일이었어요. 이서나 이모, 가게 사장님이야 저를 워낙 배려해주는 사람들이었으니 큰 티를 안 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를 대할 때면 노골적으로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답니다. 제가 다른 사람들과는 많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말도 어눌하고 행동하는 것도 흐느적거리는 것은 물론이고 때론 소변을 참지 못해 바지에 실내하는 일까지 있었답니다. 그게 다 사고 후유증이라고 그러는데 어쩔 수 없다는 걸 알지만 너무 창피했어요. 그럴수록 더 움츠리게 되었지만 사장님과 이모님
그리고 이서가 있어 버틸 수 있었답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답니다. 월급을 받아야 우리 이서를 챙길 수 있으니까요. 근데 제가 월급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모르겠대요. 다행히 그 부분은 이모가 처리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서 아빠 일 도와드려도 될까요? 주제 넘은 건 아는데 아무래도 이서 아빠가 은행 업무 이런 거 보기는 좀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세상엔 참 좋은 사람이 많답니다. 저와 이서를 돌봐준 장미 이모님이 그랬고 또 저 같은 병신을 채용해준 사장님도 그랬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열심히 일해서 그분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밖에 없었네요. 근데 그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유증이라는 게 참 무섭대요. 특히 저 같은 경우는 머리를 심하게 다쳐서 수술까지 한 상태라 더욱 그랬어요. 어제 한 일이 무엇이었는지, 어제 본 사람이 누구였는지도 종종 까먹곤 했거든요. 심지어는 장미 이모나 사장님까지 몰라본 적도 있었답니다. 그러다가 문득 그분들이 떠오르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곤 했어요. 갈수록 그런 일이 잦아졌어요. 그나마 위안이라면 제가 우리 이서를 잊는 일만은 없었다는 점이었어요. 그 기억만은 사라지지 않기를 얼마나 소망했는지 모릅니다. 점점 더 짧아지는 기억의 시간들 속에서 저는 하루하루 쇠약해져 갔습니다. 그나마 인간처럼 제 발로 걷고 말할 수 있는 건 4년 남짓이었습니다. 저를 끝까지 직원으로 써준 사장님께는 죄송했지만 더는 그럴 수 없었어요. 제가 순간순간 기억이 사라진다고 해도 주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이 있었단 건 수시로 떠올랐던 때문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가게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사장님이 참 안타까워하셨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좋은 분이었어요. 제가 가게를 그만두고 나서도 종종 저희 집에 찾아와 이런저런 것들을 챙겨주셨거든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또 있을까 싶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고마운 건 장미 이모였습니다. 알고 보니 이모님이 사장님의 형수분이시더군요. 전 그런 줄도 몰랐습니다. 도대체 저랑 무슨 인연이 있었길래 저리도 잘해주셨을까요? 죽을 때까지 그 두 분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말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가끔은 이서를 보면서도 멍해질 때가 있었으니까요. 암담했습니다. 제가 인간이라고 말하기조차 민망해진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가족에 대한 기억만은 붙잡고 살아야 했는데 그조차도 장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내몰렸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모님이 저를 많이 달래주셨어요. 이서 아빠 탓이 아니에요. 사고라는 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공장 기계에 팔이 잘려나간 사람이 자기 탓을 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이서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실수로 발을 헛디뎌서 그렇게 된 걸 왜 자기 탓으로 돌려요? 맘 편하게 가지고 지내다 보면 좋아질 거예요. 전 그리 믿어요. 언제나 그랬답니다. 덕분에 제가 이 나이까지 살아있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미리부터 포기하고 제 삶을 포기했다면 제 딸의 결혼식을 보지도 못했을 거고요. 아빠가 그렇게 됐음에도 우리 이서는 예쁘고 착하게 자라주었답니다. 대학도 졸업하고 취직도 하는가 싶더니 어느 날 문득 결혼을 하겠다더군요. 제 몸이 이러니 사이를 만나러 가지도 못했어요. 혹시라도 이런 저 때문에 우리 이서가 구박 덩어리 신세가 되는 건 아닌가 걱정했지만 그건 아니었어요. 장미 이모가 이서의 보호자 자격으로 그 번거롭다는 결혼 준비를 해준 덕분이었지요. 이서에게도 제게도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었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 이서의 시댁 어르신들도 제 상태를 알았지만 오히려 걱정을 해주셨다 할 정도로 좋으신 분들이었고요. 그나마 걱정이 있었다면 제가 이서의 결혼식에 참여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었어요. 이서가 결혼을 할 즈음엔 제가 휠체어 없이는 거동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졌을 정도였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는 제가 결혼식에 참석하지 않아야 한다고까지 생각했어요. 근데 이서가 그건 절대 안 된다더군요. 자기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빠랑 손잡고 간다면서요. 내 꿈이 아빠 손잡고 결혼식장 들어가는 거야. 그건 해줘야지. 그래도 아빠가 이런데 이런 아빠 창피하지 않아? 왜 창피해? 이런 몸으로 날 이만큼 키워준 게 대단한 거지. 그러니까 안 가겠다는 말은 두 번 다시 하지 마. 미안하면서도 뿌듯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딸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를 해주고 싶었던 사람이 저였으니까요.
그래서 더 노력했습니다. 딸의 결혼식 날만큼은 어느 때보다 더 맑은 정신을 오래도록 유지하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게 제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 걸 알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오죽하면 종교도 없는 제가 하늘에 빌기까지 했을까요? 하느님, 부처님, 저희 이서 결혼식 날만 멀쩡하게 해주시면 남은 생이 얼마가 됐건 관계없이 이 바보 멍청이로 살아도 됩니다. 아니,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그날만큼은 제가 저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너덜너덜해진 몸이 언제 바스라지더라도 미련은 없었으니까요. 다만 우리 이서가 새로운 인생을 내딛는 그날만큼은 제대로 된 아빠의 모습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 당일이 되었습니다. 잔운둥만운둥하며 밤을 지새다시피 했습니다. 설렜나 봅니다. 어린 시절 소풍 전날의 아이처럼요. 아침 일찍부터 신부 화장을 해야 했던 이서는 장미 이모님과 함께 미용실로 나섰기에 저는 자원봉사자의 도움을 받아 식장으로 향했습니다. 신기한 건 제가 그 어느 때보다 머리가 맑았다는 겁니다. 60년이 넘는 세월을 살았지만 그렇게 명료한 정신이었던 날이 없었다 느낄 정도였지요. 제 간절함에 하늘도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늘은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걸 주셨더군요. 식장에 도착하니 어느덧 본식이 코앞이었습니다. 신부 입장을 기다리며 이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가 진짜 미안하다. 우리 딸 제대로 안아주지도 못하고 남들 다 가는 놀이공원에도 한번 못 데려가주고 아빠가 너무 미안하다. 이제부터라도 행복하게 살려무나 예쁜 애도 낳고 행복한 날들만 있기를 아빠가 진심으로 기도할게. 이제 아빠 생각 따위는 말고 알았지? 괜찮아. 난 아빠가 이렇게 내 옆에 있어준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어. 아빠 아프지 마. 그래서 손자도 보고 손녀도 봐줘. 그래 줄 수 있지? 그래, 그럴게. 꼭 그럴게. 아유, 울지 마. 화장 지어주면 안 되잖아. 오늘 우리 딸 진짜 예쁘다.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우리 부녀의 대화는 거기에서 끝났습니다. 사회자가 신부 입장을 외쳤기 때문이었어요. 남들처럼 딸 옆에 서서 손을 잡고 걸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대신 이서가 제 휠체어를 밀고 갔답니다.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끊이질 않대요. 모두들 진심으로 우리 이서의 행복을 빌어주는 거였어요. 딸에게 울지 말라고 한 게 불과 몇 분 전이었는데 그새 그 기억이 사라진 거였을까요? 하염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였어요. 괜찮았습니다. 슬퍼서 우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울었어요. 눈물이 앞을 가려 뿌연 시어 속으로 손 하나가 오더군요. 사위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 위로 딸의 손을 포개 주었어요. 이젠 진짜 제가 할 일은 모두 끝났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혼주석으로 들어서는 순간 제 눈을 의심해야 할 일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제가 사고를 당한과 동시에 사라졌던 아내가 혼주석에 고운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거든요. 믿기지 않아 고개를 흔들었어요. 제가 또 헛것을 보나 했거든요. 아니었어요. 아무리 고개를 흔들어도 아내의 모습은 지워지지 않았답니다. 여보, 당신이 어떻게... 제가 놀란 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내를 부르는 소리에 아내의 눈이 더할 수 없이 커졌거든요. 아내 뒷자리에 앉아있던 팔순의 노모와 사고 이후 처음 보는 동생도 역시 그랬습니다. 여보, 지금 날 알아본 거야? 그래? 형, 나 누군지 알아보겠어? 나야 우진이. 나 알아보겠어? 적막하던 식장에 울려 퍼진 아내와 동생의 말에 이서까지도 고개를 돌려야 했습니다. 갑작스레 등장한 아내와 동생의 출연에 제가 놀란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위 옆에 있어야 할 이서까지도 저와 아내 옆에 섰으니까요. 아빠가 엄마를 알아본다고? 엄마를 알아본다고? 모두들 믿기지 않는 듯한 표정이더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대요. 제가 아내와 동생을 알아보는 건 당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러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제가 의아한 표정을 짓자 다들 울음바다가 되었습니다. 이서까지도 그랬고요. 갑작스레 일어난 돌발 사태에
다들 무슨 영문인지 몰라 했습니다만 그래도 결혼식은 이어져야 했습니다. 야, 하객 여러분,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죠. 딸을 보내는 게 저리 슬픈 일이라는 걸 신부 부모님이 단적으로 증명하고 계시네요. 아무래도 전 딸 낳는 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저리 우는 건 좀 그래서요. 아유, 신부 그만 울고 빨리 신랑 곁으로 오세요. 지금 신랑 외로워서 죽으려고 하니까. 사회자의 재치 덕분에 식장은 한바탕 웃음소리와 함께 원래 모습을 찾았습니다. 단지 저희 가족들만이 여전히 울고 있었답니다. 예식에 방해가 될 걸 아니 소리를 내지 않았지만 노모와 아내, 동생이 흘리는 눈물을 보면서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얼마나 소리내서 울고 싶은지요. 30여 분 남짓 되는 결혼식 내내 울음을 감추지 못한 우리 때문에 가족 사진 찍는 것도 쉽지 않았답니다. 그래도 여차저차 식을 마칠 순 있었답니다. 정확히 말하면 식만 마친 거였어요. 이서가 그날 떠나기로 한 신혼여행을 하루 미뤘거든요. 그나마 다행인 건 시국이 시국인지라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잡았다는 거였죠. 해외로 가는 거였다면 그럴 수도 없었을 겁니다. 다행히 시댁에서 이해를 해주셨어요. 그만큼 큰 의미를 지닌 일이었답니다. 제가 아내와 동생을 만난 일 말입니다. 당신 진짜...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당신이 여기에 있어? 우진이 너도 그렇고 나 다치고 나서 둘 다 사라졌었잖아. 나 당신이 내가 그렇게 돼서 떠난 줄 알았어. 우진이 놈은 나랑 절연한 줄 알았고.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당신을 두고 어딜 가겠어.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 없었잖아. 그치, 이서야? 아니야, 아빠. 엄마 말이 맞아. 엄마는 늘 우리랑 함께 있었어. 아빠만 몰랐던 거고. 도무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었답니다. 아내가 우리 곁에 없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아는 이서까지도 이상한 말을 하더군요. 미안해요. 의사가 그러대요. 억지로 기억을 떠올리게 하는 게 안 좋을 수도 있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언젠간 당신이 우리를 기억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 형 알코올성 치매도 있고 기억 상실도 있었어. 계단에서 구르면서 머리를 다쳐서 기억을 관장하는 뇌 부분의 손상이 컸어. 자칫 죽을 뻔도 했고, 그래서 의사가 더 조심하는 게 좋다고 해서 그랬어.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당신이랑 우진이를 내가 못 알아봤다는 말이야? 응, 당신이 나 못 알아보더라. 매일 당신 옆에서 웃고 얘기했는데도. 매일 있었다고? 내 옆에 당신이? 당신이 날 이모라고 부른 거 기억 안 나? 이모? 내가 왜 당신을 이모라고 불러? 당신은 내 아내인데. 아무 기억도 나질 않았어요. 하루가 지나면 모든 기억이 사라지는 저였으니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아내의 말은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몰랐답니다. 엄마, 삼촌, 할머니, 우리 이야기는 나중에. 오늘은 우리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였으니 행복한 이야기만 하자. 맛있는 것도 먹고 재밌는 일도 하고, 응? 그래도 아빠 언제 원래대로 돌아갈지 모르는데 엄마도 하고 싶은 말도 많은데. 아닐 거야. 아빠 이젠 괜찮을 거야. 아빠가 내 결혼 선물을 준 걸 거야. 그러니까 우리 슬픈 얘기는 그만하자. 우리 즐거운 얘기하자. 그러자 엄마. 다들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로를 보았습니다. 그제야 알겠대요. 아내도 동생도 많이 늙어 있다는 걸. 제 기억 속에 두 사람은 그리 늙지 않았는데 무슨 일일까 싶대요. 하긴 가장 많이 늙어버린 것은 저였죠. 더 이상 예전에 팔팔하던 차상지는 없는 상황이었는데 두 사람이라고 안 늙을 리가 없었죠. 일단 저희 모두는 집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노모는 제가 가장 좋아하던 음식인 감자 수제비를 만든다고 정신이 없으셨죠. 그 와중에도 저희는 옛날 이야기를 하느라 정신이 없었고요. 이서야, 그거 아니? 아빠가 엄마 따라다닐 때 엄마한테 잘 보이려고 백바지에 까만 구두 신고 그랬어. 진짜 패션이라고는 하나도 몰랐었단다. 진짜? 근데도 엄마는 아빠한테 넘어간 거야? 내가 딸이긴 하지만 진짜 엄마 눈 심하게 낮았다. 그러게.
근데 그때는 그것도 멋져 보였단다. 으액, 그래도 잘했어. 안 그랬으면 내가 못 태어났을 테니까. 두 모녀가 정겹게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니 왜 그리 행복한지요. 나오는 눈물을 억지로 참아내는데 동생이 말을 건네대요. 형 미안해. 나 때문에 형이 진짜 미안해. 미안하긴. 너라고 그리 하고 싶었겠냐. 조금만 생각해도 알 수 있는 거였는데 이 명색이 형이란 놈이 되어서 그런 걸로 삐지고 화를 냈다. 내가 미안하다. 아니야. 나 때문이야. 형이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미안해 형. 오랜만에 만난 형제가 서로의 상처를 걱정해주는데 이선은 그것조차 싫었나 봅니다. 아, 진짜 1억이야? 오늘 내가 신혼여행도 미루고 왔는데 계속 슬픈 얘기나 할 거냐고. 좋은 얘기, 즐거운 얘기 뭐 없어? 뭐 아빠 어린 시절 이야기라거나. 많지. 이선호 그거 아니야? 네 아빠 1등 엄청 많이 했어. 내 기억으론 고3 내내 2번 빼고 다 1등이었지 아마. 진짜? 아빠 그렇게 공부 잘한 거면서 왜 말을 안 했어? 1등은 1등이지. 그게 끝에서 1등이라서 그렇지만. 아유 어머니, 이서 앞에서 왜 그런 말을 하세요? 내가 했냐? 우진이 놈이 한 거지. 야, 이 차우진이 너. 다들 웃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온 가족이 이렇게 모여 웃어본 게 언제였을까요? 다들 풀어놓고 싶은 사연들이 너무 많았어요. 저라고 없었겠습니까만 미처 낄 틈이 없었어요. 머릿속에 떠오른 말을 제 입이 미처 받쳐주지를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다고 서운한 건 아니었습니다. 아내가 말할 때면 그때대로, 또 딸과 동생이 말하는 순간이면 그 순간에 함께 웃을 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했으니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말 피곤했답니다. 눈꺼풀이 너무 무거워서 밀어내기가 죽도록 힘들었지만 저토록 행복한 이야기들을 놓치고 싶지 않아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저도 모르게 잠이 들었나 봐요.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땐 이서가 사라지고 없었답니다. 하루 미룬 신혼여행을 위해 새벽같이 집을 출발한 때문이었죠. 무언가 달가닥거리는 소리가 나더군요. 제가 어눌하게 입을 떼자 금세 누군가 저를 찾았고요. 일어났어요? 기다려요. 아침 먹어야죠. 누구세요? 아이고 그러니까 장미 이모 맞죠? 아닌가요? 또 제가 사람을 착각한 거였을까요? 그 사람의 표정이 한껏 실망한 기색을 나타냈거든요. 어제 일 기억 안 나요? 어제 일이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 이서 결혼했어요. 맞죠? 네, 맞아요. 이서 결혼했죠. 그리고요? 죄송해요. 잘 기억이. 우리 이서 결혼식 잘했죠? 네, 잘했어요. 다들 행복해 했고요. 행복했다고 말하는 그 표정이 어쩜 그리 쓸쓸해 보였을까요? 안타까운 건 그렇게나 행복했다는 그 순간들이 잘 기억이 나질 않았다는 겁니다. 장미 이모의 말대로 정말로 행복했던 것 같았어요. 막 웃었던 것 같고 때론 울기도 했던 느낌이었어요. 분명히 그렇게 느꼈던 것 같은데 정작 그게 무슨 일 때문에 그랬는지는 모르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자고 나면 날아가 버리는 기억을 붙잡지 못한 건 아쉬운 일이지만 우리 이서가 행복한 기억을 담았을 거라는 건 분명하니까요. 맞아요. 그러면 됐죠. 잠시만요. 밥만 차리고 제가 식탁으로 데려다 줄게요. 저를 뒤로 하고 나서는 이모의 뒷모습이 왠지 아련하게 느껴졌습니다. 언젠가 저런 걸 본 적이 있는 느낌이랄까요? 그래봐야 기억 못하는 건 뻔할 텐데도 왠지 기억해내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두런대는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금세 남자 한 명이 들어서대요. 나치만이 익었어요. 일어났어요. 몸은 좀 괜찮고요. 누구신지요? 제가 기억이 좀 그래서 땡땡 묘목 사장이요. 제가 상진 씨랑 같이 일했죠. 기억나요? 땡땡 묘목. 생각나는 것도 같고. 근데 어쩐 일이세요? 상진 씨 딸 결혼식 때문에 들렸어요. 다시 한번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저를 아껴주시는 분들인 것만은 분명했답니다. 그러니 제 입에 반찬을 넣어주시고 제가 체하지 말라고 등을 두드려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 참 운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나 좋은 분들이 절 돌봐주시니 세상 부러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비록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래도 제 마음 어딘가엔 이분들과 함께한 기억들이 자리하고 있지 않을까요? 가능하다면 언젠가 그 기억들을 고스란히 다 끄집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되면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무식하고 말도 어눌한 제 이야기를 듣느라 힘드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긴 시간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와 안녕을 전하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